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EBS 2023학년도 대비 EBS 독서 지문의 193쪽 과학기술 여섯 번째 과학기술 여섯 번째 지문 페이지는 193쪽. 자, 요거는 기출문제 선생님 교재에 보면 물화생지 컴퓨터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과학기술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물화생지 중에 화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후반부에 나오는 지문인데 이상기체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그래프가 굉장히 꽤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도 그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가만히 보면 보세요. 선생님이 그 책을 만들 때 물화생지 컴퓨터로 나눠서 한 권을 만들고 철학과 그 다음에 철학, 법, 논리 하나가 뭐지? 경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해서 또 한 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했었던 것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분야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지문은 10몇 년 동안의 기출문제 1년에 7개씩 나오는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돼서 자주 출제되고 연관성이 있는 지문들을 선택했고 그 지문들을 순서를 잡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순서를 잡거나 관련도를 가지고 순서를 잡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올해에 이건 매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EBS 교재의 독서 지문에 보면 결국 선생님이 선택했었던 지문들하고 연관된 얘기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수능에서 연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독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분야에서 중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고 그치? 그다음에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선택하기 쉬운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뽑아준 지문들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다 풀어본 사람들은 이 지문하고 그 지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느낄 것이며 거기까지 아직 못 풀어본 사람들은 이 지문을 하고 나서 그 지문을 한번 화학 지문은 몇 개 안 돼요. 화학 지문이 상대적으로 물화생지 컴퓨터 중에 5가지 분야 중에는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분야하고 화학 분야하고가 사실은 출제가 좀 덜 돼요. 근데 사실 뭐 섞어놓고 보면 물화생지에서 물리의 내용하고 화학의 내용하고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걸 굳이 떼서 이건 화학에 넣을래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엄밀하게 고등학교 교과서를 차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화학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긴 덜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또 화학이라고 얘기하느냐 역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물리로 봐야 돼. 또 한편으로 보면 물리에 더 가까운 지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한번 요 내용을 읽고 반드시 그 내용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보고 여기서 가장 관건이 된 아이들이 어려워했었던 질문이 많았던 문제 정도만 풀고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3쪽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보지요. 자, 첫 단락. 과학에서는 각 상황에 설명하는 개별의 이론이나 법칙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상황에 대해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첫 번째 문장은 별로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 핵심을 찾으려고 애쓸 그런 문장도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기는 문장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뭘 한다는 거야? 하나의 법칙, 이론을 가지고 많은 걸 설명하고 싶어 해요. 내가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글은 다 똑같아. 무엇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문학은 다 똑같아. 환경이나 대상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면 시고 글쓴이의 정서를 드러내면 수필이고 인물들의 심리 드러내면 소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글은 다 문장이다. 문장은 하나의 문장에도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은 다른 문장하고 다음 문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연세다. 원수 영된 빨개 빨감 사가 이것처럼 된다.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원수이 똥꼬 원수이 똥꼬 얘기하는 거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글을 모든 종류의 글을 다 한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그치? 편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첫 문장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 물질의 온도나 압력이나 부피 등의 연력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개를 기술하는 학문인 연력학도 예가 아니다. 자, 연력학에서도 마찬가지 하나의 법칙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물질의 온도, 압력, 부피라는 말들이 나왔을 때 연력학적 변수 이 말들이 나왔을 때 수능장에 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들이 정말 김밥이나 라면 같은 단어들이어야 해요. 뭔 소리야? 지문에 우리는 김밥을 즐겨 먹는다. 김밥엔 다양한 재료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 깜짝 놀라는 아이들 없다고. 이거 쉬운 문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하나도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이겠어? 이해되지? 라면은 짭조름하다. 전쟁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런 것처럼 온도나 압력이나 부피 이런 말들은 정말 그냥 편한 말이어야 해요. 그렇지? 그래서 온도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이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 이건 이미 공부했었어. 그렇지. 열의 실체는 무엇인가 따져봤던 거 있지. 그렇지. 그 칼로릭 이론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열의 실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물체를 이건 좀 이따가 해야 할 엔트로피에서도 공부하게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열의 실체를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칼로릭 이론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 공통과학을 공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온도가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건 결국 뭐야? 그 물질의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많이 움직이냐 안정돼 있느냐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 교실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어떻게 한다? 니들이 뛰면 돼. 그렇지. 연락에 움직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연락에 움직이면 교실이 나는 이 물체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뭔 말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가만히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온도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움직임 정도라고 생각하면 온도 끝. 압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뭐한다? 벽에 부딪히는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부피는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연력학적 변수들에 대해서 온도나 압력이나 부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를 기술하는, 자, 연력학이라는 게 뭔지 설명한 거야? 온도, 압력, 부피와 같은 변수들을 가지고 개를 설명한다. 자, 개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은 뭐야? 태양계. 그렇지? 인문계, 자연계, 우리 강사계에선 말이다. 그렇죠? 개라는 건 뭔가 어떤 바운더리를 딱 정할 때 쓰는 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됐죠? 자, 그 개를 기술하는 학문이 연력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끝났고. 연력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 대응상태 원리가 이해당한다. 아하, 이제 중요한 말이 딱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앞에 것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상태의 원리라는 말이 여기서는 조금 낯선 말. 대응상태의 원리. 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한 말이고, 요것은 뭐냐면 앞에 말했었던 연력학적 변수들, 즉 온도, 압력, 부피 등의 연력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 요걸 끌어낸다는 거지. 그렇죠? 요건 뭐다? 연력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아하. 상관관계라고 치고 상관관계 됐지? 자, 상관관계.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대응의 의미는 연력학적 변수들 특정한 값으로 환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연력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들의 바로 무엇이라고? 바로 환산. 환산이라고 했어요. 아하. 이거 환산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 뭔가 친한 녀석이 떠오르지 않냐? 환산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어. 지난번에 EBS 독서지문 정리하면서 뭐 했었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껐어요. 1,000만 원 꺼줘 그랬더니 꺼줄게. 언제 갚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끄고 10년 후에 너에게 1,500으로 갚을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친구가 오케이. 아니 1600으로 갚으면 어때? 당연히 뭘 선택할까요? 1600을 선택하겠지.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둘은 같은 시기의 금액이고 무엇이 크고 작은지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거든. 그러니까 1000만 원 꺼주고 내가 10년 후에 1500으로 갚을게 혹은 1600으로 갚을게 뭘 선택할래? 그러면 1600을 그냥 선택한다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이 녀석에게 15년 후에 내가 너에게 1750으로 갚을게 라고 얘기했다면 오케이. 예를 들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골치가 아파지지. 뭐면 알지?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너에게 꾸고 10년 후에 1500으로 갚을까? 15년 후에 1750으로 갚을까 했을 때 물론 잠깐 생각하다가 결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느낌에 의한 거. 빨리 갚는 게 좋지. 1500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천천히 해. 그냥 천천히 1750 줘. 할 수는 있으나 이 액수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왜? 여기에는 시간의 차이가 5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바로 요거였죠. 환산. 뭐로? 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죠. 환산할 때 당연히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니까 할인한다 그랬지. 할인. 그래서 얘 전체 액수 중에 얼만큼을 떼어내서 없애버려서 현재 가치로 만들고 얘의 1500을 얼만큼을 떼어내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게 되면 그때 비교가 가능하다 그랬지. 이해돼서? 즉 환산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값들을, 그쵸? 어떤 가치들을 동일한 값으로 비슷한 값으로 바꾸어낸 다음에 비교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연력학적 변수라고 나와 있었던 온도나 압력이나 혹은 부피 같은 것들을 환산하면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환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야? 하나의 일반적인 공식을 뚝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지. F는 MA를 만들든 E는 MC제곱을 만들어서 툭 던져주면 양변에 뭘 곱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얘는 뭐고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과학자들은 추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환산이란 말이 등장을 했고 이 환산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이건 뭐 어디였더라? 채권할 때 했던가? 그치? 채권할 때 했나? 할인율 하면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대응상태 원리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낸 건데 대응의 의미는 바로 환산이다. 대응상태 원리는 다양한 종류의 기체의 연력학적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렇게 대응의 원리로 연력학적 변수들을 환산해내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다양한 기체들을 단순하게 비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법칙으로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얘기였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 생각해보자. 실린더의 기체를 채우고 피스톤을 누르면 실린더 내부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한다.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뭐야? 항상 과학기술 혹은 경제 지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공식관계. 됐지? 공식관계. 무엇이 증가한다, 무엇이 감소한다, 무엇이 늘어난다, 무엇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린 바로 뭘 준비하는 거야? 개념 잡고 화살표.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준비를 뜩 합니다. 부피가 감소하나 압력이 증가한다.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거지?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자,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예를 들어 보일-샤를의 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가 줄면 압력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교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 더 많이 넣겠다고 얘를 반으로 쪼개. 좁아지지. 그럼 애들이 난리를 치겠지. 나 나갈 거야. 이 학원 때려칠 거야. 이렇게 좁게 환경이 안 좋아. 그럼 막 벽에 부딪혀. 압력이 커지는 거지. 이해됐지?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교실을 늘려. 그럼 널널하지.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겠지. 압력은 줄겠죠. 보일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또한 실린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온도를 높이게 되면 실린더 내부 압력을 증가한다. 이번에 뭐야? 온도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압력은 증가한다. 보일-샤를. 자, 이거 샤를. 자, 얘는 당연히 우리한테 뭐다? 꼼꼼한 상식. 그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아는 거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해까지. 선생님 책에 보면 얘 그림 그려서 설명해 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수능장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뭐라 그랬냐면 개념 잡고 관계 표시해야 된다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수준은 나하고 공부한 여러분들의 수준은 문과도 마찬가지 뭐 하는 거야? 가서 전혀 체크를 안 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니까. 이 문장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문장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개를 이루는 기체, 압력, 몰당, 부피, 절대 온도의 상관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을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뭔가 관계를 설명했어. 뭐? 이런 연력학적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바로 P 곱하기 공식이 나오네요. P 곱하기 몰당 부피는 뭐가 같다?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좀 복잡하게 생긴 것으로 보아서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다? 이상기체. 이상기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상적인 기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방정식. 끝.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끝.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체상수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지니므로 보편 기체상수라고 지칭한다. 떠던. 자, 이건 뭐야? 이 기체상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건 뭐야? 보편적인 값이다. 정해져 있다. 보편적으로 정해짐. 자, 그러니까 상수지 뭐. 그치? 상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린더 내의 분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개의 부피에 분자 자체의 부피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무시할 만하면 이상 기체 방정식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 있죠. 이 이상 기체 방정식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이 방정식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보편적으로 쓰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분자 수가 매우 적어서 분자 자체의 부피 그리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 이게 나와 있죠. 분자의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분자의 수가 엄청 작아서 뭔 일이 벌어진다? 분자 자체의 부피 그리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된다?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녀석이 매우 적어서 무시할 만하다. 이 녀석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이 그냥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거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말은 이거네요. 실제 기체에서는 그러나 넘어가면서 이건 이상적인 기체였고 실제 기체 방정식에서는 실제 기체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겠지 뭐.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실제 기체의 분자 간의 상호작용 및 분자 자체의 부피를 고려하여 보정한 자, 얘를 무시할 수 있으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뭐한다?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어.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수가 터무니없이 작아서 부피나 그 자체의 부피나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기체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걔를 고려하고 반영해서 실제 기체 방정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고리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 지문에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고리를 이해하면 돼. 끝나버렸지? 자, 그래서 이 고리를 이해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고려하여 만든 게 바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반데르발스. 자, 예를 들어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들이 복수죠. 얘를 위시한 여러 방정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 이상기체는 하나로 설명하려고 만들었는데 실제의 적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실제 기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들이 예를 들어 반데르발스 아저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정식들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지난번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요 지문, 요 방정식에 대한 얘기였고 계속 요게 등장을 합니다.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까지 다 갔어. 간단한 얘기야. 모든 과학에서 모든 학문에서는 하나의 법칙을 뭔가 설명하려고 해. 연력학도 마찬가지지. 연력학의 변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대응상태의 원리에서 한 방에 딱 환산해서 설명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그 변수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식을 딱 만들었는데 그게 상태방정식이야. 됐지? 한 방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돼. 왜? 분자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그 자체의 부피나 그 녀석들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말고 실제 기체 반대바르스 방정식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됨. 여기까지 고리를 잘 잡았으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쉬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딱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실제하고 이상이 달라. 그럼 이거 한 방에 설명할 수 없잖아. 매번 다른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 어떡하지?에 대한 해결책 나왔습니다. 뭐예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압축인자다. 자,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건 압축인자. 이 말이 새롭게 등장을 하죠. 압축은 압축이고 인자라는 말은 단어 공부, 어휘 공부하면 어떤 변화, 요인이죠. 어떤 일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요소들을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인 요소. 자, 압축인자는 뭐냐? 둘의 관계, 즉 실제와 이상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실제와 이상의 차이. 이 녀석의 특징 뭐다? 실제와 실제 기체와 그 다음에 이상 기체. 이상 기체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녀석.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역시 뭐가 된가? 한 방에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압축인자란 설명 안 해. 다시 잡고 어떤 기체의 부피를 이상 기체 몰당 부피로 나눈 값이다. 아하, 공식 나왔다. 자, 중요한 거 나온 거죠. 공식이 나온 겁니다. 공식.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다 이거 나오면 당연히 뭐야? 3점짜리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잖아. 준비를 우린 합니다. 바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나눈다고?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를 가지고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를 나눈다 그랬어요. 자,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 여기 공식에서 나왔던 그냥 써버리죠. 편하게.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로 나눠주는 게 바로 뭐다? 압축인자다. 자,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써먹을 거야. 압축인자는 이렇게 돼 있다. 자, 공식 하나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떤 이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울수록 압축인자는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자, 요 녀석이 압축인자 값이 1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그치? 1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상 기체에 가까운 녀석이 된다. 됐죠? 이상 기체의 값에 실제 기체의 값이 똑같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어서 그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인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요 값이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1에 가까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상 기체가 방정식에 의해서 부피를 구했어. 그것이 100이요. 똑같은 상황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를 구했어. 그것이 90이요. 오케이? A라는 기체가 동일한 상황에서 얘가 100이 나오고 동일한 상황에서 A라는 기체를 구했더니 90이야. 동일한 상태에서 B라는 기체의 녀석의 몰당 부피를 구했더니 50이야. 당연히 그럼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엇이 압축인자 값이 1에 가깝냐? 당연히 이 녀석이 가깝죠. 됐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 기체에 가까운 녀석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힘에는, 자, 이게 뭐라 그랬냐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으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분자의 부피가 영향을 미치며 무시할 수 없으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과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기체가 있는데 공간을 막 줄이면 이상 기체 상태로 생각해보면 야, 이 부피를 이만큼 줄이면 말이야. 부피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요만큼 높아질 거야 라고 딱 생각한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은 엄마? 왜 압력이 올라가다 말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이유는 뭐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르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여기 있는 반 애들이 교실의 벽을 막 눌렀을 때 인고해.
난 여기서 버틸 거야. 이 학원에서 버텨가지고 나는 반드시 대학을 갈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옆반에는 교실의 벽을 조금 줄였더니 뭐야? 애들이 다 튀어나와. 나 안에 다른 학원 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즉 그 차이는 뭐였어? 구성 인자들의 차이였지.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바로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신경 쓰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힘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있는데,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 우세할 경우에는 떠든 자, 중요한 것도 나왔죠. 경우. 자,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야. 뭐? 관계 나왔으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 나오겠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과정은 핵심 잡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걸 느끼면서 읽으면 되는 거고. 돼버렸지? 됐지? 하나의 법칙을 원한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는 환산해서 비교한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만들었다. 이런 젠장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든다. 하지만 둘의 차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글 읽기. 핵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고리. 무슨 말겠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이런 공식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과 경우 1, 경우 2 이런 거 나올 때 당연히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데칼코마니 역시. 무슨 말이겠지? 모든 지문은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럼 여기 뭐야?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데칼코마니 나오는 거고. 그쵸? 경우 1, 경우 2, 경우 3 나오는 걸 정리하는 게 또 하나의 데칼코마니고, 얘는 반드시 3점짜리 나오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 잘 정리해놓고 때려 넣으면 돼. 우린 이해 못해도 돼.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우리의 수준을 다 뛰어넘는 지문이라 그랬잖아. 수능에 나오는 지문, 독서 지문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 화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화학 선택하는 사람은 저 화학이요. 너 몰라? 그럼 뭐라 그래? 화투에서 하는데요. 다 이런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럼 화투 하는 사람, 그럼 화투, 너 알아? 그러면 또 뭐라 그래? 그런 거 안 배우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다고. 뭐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안 맞아. 당연히 우리 수준이 안 맞아. 날 생각해봐. 나 뼛속부터 문과야. 무슨 말 알겠지? 내 수준이 안 맞아. 뭔 말 알겠지?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다? 그냥 글 읽기 방법이야. 글 읽기 방법. 그렇지. 어떻게 핵심을 잡고 읽느냐의 방법론에서 나는 버티는 거야. 근데 버티다 지문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그래서 뭘 한 거야? 이런 젠장. 과학을 공부하자. 그래서 물화생지 책을 꽂아놓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지, 내가. 그러면 내가 그걸 공부를 해야 가르치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었던 거지. 왜 그랬던 거야? 적어도 기초적인 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길잡이를 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 알겠어? 그래야 버틴다, 여기서. 뭔 말 알겠어?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매년 높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책을 내게 된 거고. 이해됐어? 기본적인 지식을 좀 넣어서. 자, 그러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다시 공식 나왔지? 경우 나오지? 경우 1 들어갑니다. 경우 1. 자,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요거 잡는 거야.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경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력과 반발력이 있는데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 우세할 경우 떠든. 자, 뭐야? 인력과 반발력이 있는데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할 경우. 자, 인력과 반발력은 뭔지 알죠? 인력은 뭐예요? 당기는 거지. 반발력은 뭐예요? 밀어내는 것이지. 됐지? 인력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면 이 공간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반발력이 커지면 여러분들 사이에 얌전하던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워. 옆으로 가, 땀나, 이 새끼들아. 그럼 막 서로.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인력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추워 보여. 한 곳에 막 모여, 애들이. 그 어떻게 된 거야? 부피는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인력이 반발력에 우세할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기대되는 몰당 부피보다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가 더 작아짐으로 따단. 자,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된다고? 관계. 부피는 어떻게 돼? 인력이 세잖아. 모여들어. 그러니까 부피는 작아진다. 무엇보다 작아진다? 이상기체보다.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야, 얘는 이거, 부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인력이 훨씬 크더라는 거야. 분자들 사이에. 예측보다. 그래서 훨씬 작아진다. 혹은 반대로 커질 줄 알았는데 작아진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기대는 부피보다 실제 기체 몰당 부피가 작아지므로 압축인자는 당연히 어떻게 된 거야?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 뜨든. 자, 어떻게 된다?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뭐예요? 이상기체보다 얘가 작아졌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얘가 150에서 100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실제 기체의 안에 있는 분자들이 스스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게 세진다는 거지, 순간적으로다가. 그래가지고 100으로 줄 줄 알았던 녀석이 얘는 엄마 90으로 줄었네.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지지. 혹은 50으로 줄었네. 엄청 작아졌지. 1보다 훨씬 작아졌지.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따라오고 있지? 어렵지 않지? 자, 그래. 하나. 자, 데칼코마니에서 경우 1, 2, 3, 4 이렇게 나갈 땐 뭐야? 우린 편해. 뭐가 편해? 한 놈만 잘 펴면 돼. 한 놈만 잘 펴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어. 알겠지? 왜? 똑같은 녀석들, 비슷한 녀석의 반복이니까. 데칼코마니 구조의 장점. 됐지? 자, 그럼 하나 잘 정리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자, 반대.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 아하, 이건 알아서 정리하래. 자, 이 경우는 인력하고 반발력이 한거에서 반발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리가 되지. 반대니까 부피가 얘는 줄어드는데 반발력이 커지면 부피가 이상기체보다 더 커진다. 그렇다면 여기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얕은 수준의 추리상상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네. 아주 얕은 수준에. 무슨 말이겠어? 데칼코마니에서 이런 거 잘 나오잖아. 반대의 경우는 그 반대다. 이거 나온단 말이야. 말 안 해줘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정리하는 거지. 이해됐지? 경우 두 가지가 딱 정리됐어.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자, 됐고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의 온도에 따라서도 양상이 달라지는, 세 번째 부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뭐야? 온도에 따른 경우를 정리하겠다. 온도에 따른 경우를 정리할 테니까 세 번째 경우 정리해줘. 이런 얘기지. 자,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대요.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발력이 켜지게 되고, 자, 온도가 올라가면 다음 관계 반발력이 커진다. 그렇지. 반발력이 커진다. 됐어. 온도가 올라가 압력이 커져. 그렇지? 반발력이 커져. 부피가 커져. 됐지? 반발력이 커져서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의 전용에 의해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특정 온도 이상에서 특정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뭐게 된다고? 모든 압력 전 압력 영역에서 조건이 나오죠? 전 압력 영역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게 된다. 자, 뭐야? 반발력이 커졌다 그랬지? 이게 인력을 앞서게 된다. 그러면 반발력이 인력을 앞서게 되는 게 1보다 커지는 경우네. 됐지? 이해됐지? 예상보다 반발력이 커짐으로써 부피가 커질 것이야. 그러면 실제 기체의 부피가 커질 것이니 이상기체 분모보다 분자가 커져서 1보다 큰 상태가 만들어지겠지요. 됐지? 얕은 수준의 추리상상적 사고. 해버렸어? 자, 그거 정리할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1보다 된다. 이때의 특정 온도를 뭐라 그러냐? 요 특정 온도. 이때의 요 특정 온도. 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보일 온도라고 한대요. 보일 온도. 자, 요거 가지고 문제 내겠구만. 자, 압축인자의 유용성은 복잡한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어떤 물질의 압축인자만 알고 있으면 물질의 부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자, 요거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이 압축인자만 알고 있으면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고? 바로 물질의 부피를 알 수 있다. 물질 부피가 따당 떨어지더라.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요. 돼버렸죠? 자, 이것도 반대의 경우는 뭐 특정 온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하에서는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 여기까지 정리해 줬으니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어요. 자, 얘는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몰당 부피의 값이 서로 하나의 값이 커지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관계를 갖는다. 압력과 부피 반비례, 보일의 법칙 그냥 갖는다. 됐지? 이건 상식. 됐죠? 자, 그래서
가령 이산화탄소 기체를 실린더에 채운 후에 실질적인 기체를 채운 거죠.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줄여가는 경우를 그림을 보며 생각해보자. 그래서 아하, 그림을 보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을 보는 거야. 자, 그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봅니다. 자, 이때 그림을 보는 생각을 해서 이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정 온도 이상에서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위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실린더 내의 기체 부피를 줄여가면 압력이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난 후 다시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기체가 계속해서 액화하기 때문에 압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같은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 자, 이거 뭔 소리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뭔가 그래프가 있죠. 자, 그림을 한번 그래프 파악하기. 자, 그래프 파악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파악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X축과 Y축. 됐지? 제일 먼저 할 거 X축과 Y축. X축이 뭐야? 부피. Y축이 뭐야? 압력.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첫 번째, 부피를 줄여가면 압력이 커진다 그랬죠. 부피를 줄여간다는 건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부피를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이 커지는 반비례. 경제에서 했었던 우리 뭐였지? 수요 곡선이 만들어진 거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압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피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압력이 늘어나는 반비례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럼 이상기체는 당연히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인 기체의 모습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 그래프에도 이런 그래프가 있긴 있죠. 그러나 어느 온도 상태가 되면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실린더 내부의 기체 부피를 줄여가면 압력이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압력이 급증한다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요래 다른 곡선 중에 이런 거 있죠. 쭉 가다가 압력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지. 압력이 안 늘어난다는 거지. 이렇게 유지돼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곡선이 보이죠 또? 이런 곡선이 보이죠? 자, 이런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이러냐?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기체가 계속해서 액화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특정 온도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여기는 바로 액화되는 상황이었구나. 액화. 끝. 됐지? 액화된 후에는 부피를 줄여감에 따라서 다시 액화된 다음에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러한 액화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온도를 임계온도. 자, 여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렇죠? 액화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임계온도래요. 왜 우리가 임계라는 말은 친해져야 되죠? 임계치에 다다랐다라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시점이 됐다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나 큰일 났어. 빨리 가. 참을 수 있어. 좀만 참을게. 그러다가 나 가야 돼. 임계치에 다다랐어. 이거 무슨 말이겠지? 임계치에 다다라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계온도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계온도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난다. 그렇지? 곡선이 뭔가 변화되는 지점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때 변곡점에 해당하는 몰당 부피를 임계몰당 부피,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이런 임계온도에는 기체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임계온도는 기체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끝. 돼버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고유한 값을 가지니까 어떤 기체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녀석이 되겠네 뭐.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그 그래프를 봤고요. 그래서 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게 요거야. 공을 막 누르는데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쭈그러들지 않는 지점이 생긴다. 무슨 말 알겠어? 그 문제 함께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단락은 별거 아니에요. 5번째 단락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개의 몰당 부피 압력 온도를 각각 임계 몰당 부피 임계 온도 임계 부피 임계 압력으로 나눈 값을 환산 부피 환산 압력 환산 온도가 된다 그랬어요. 자, 앞에 뭐라 그랬냐면 환산해야만 다양한 기체들을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환산하는 방법이 뭘 하는 거라면 바로 각각의 변수들을 임계 변수로 나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이겠어? 어떤 기체의 현재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누고 등등 이렇게.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환산 변수가 만들어진대. 근데 그 환산 변수가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몰라도 돼 그냥. 무슨 말이겠어? 임계를 이용해서 환산을 만들고 환산을 만들면 아까 했던 것처럼 10년 후에 1500과 15년 후에 1750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뭐가 이득이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체들 한 방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여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반대바르스 상태 방정식에서 상태 방정식 한번 보세요. A와 B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자, 실제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고려한 개수 A와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감안한 B. 뭐라 그랬어요? 자,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분자 간의 부피를 무시할 수 없어 고려해서 반대바르스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A와 B가 그 공식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야, 반대바르스인.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뭘 했냐면 압축 인자를 통하여 뭔가를 살펴보다가 임계 온도, 임계 변수를 가지고 얘네들 뭘 할 수 있다는 걸 환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먹었다는 거야. 뭔 말이겠소? 이해됐소? 그래서 환산을 해버리는 거야. 환산을 해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 얘네들이 없어진다는 거지. 이해됐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A와 B가 사라지며 환산 온도와 환산 몰당 부피가 만의 식이 된다. 즉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환산 온도와 환산 몰당 부피에서 기체는 같은 환산 압력을 갖게 되어 A, B가 없어지니까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네. 이해됐어? 세부적으로 뭔지 나도 잘 몰라.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말겠어? 근데 뼈대는 잡을 수 있다. 뼈대는 잡을 수 있다. 뼈대를 잡는 건 뭐라고?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환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법칙을 이용한 게 바로 이상기체지만 실제의 분자의 부피와 실제 분자의 상호작용으로 얘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다양한 방정식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얘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압축인자라는 녀석을 가지고 오케이 다양한 기체들을 차이를 설명해낼 수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임계치를 가지고 환산을 하여 반데르발스의 방정식의 개수인 A와 B를 떨어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냐? 대강 정리는 됐지? 정리됐지?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제일 질문이 많았던 문제, 질문이 제일 많았던 문제, 그래프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 하면 끝입니다. 자, 이 그래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 하나 풀면 끝. 자, 3번 문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뭐야? 압축인자요. 아하, 압축인자란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죠? 실제 요거 압축인자라는 얘기는 이상기체의 부피분의 압축인자의 부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압력. X축은 압력. 압축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 여기 뭐가 있냐면 이상기체. 이 이상기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A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끝났어요. 됐지?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상온에서 실제 기체. 아하, 이건 뭐야?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 항상 그래프 나오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X축 보고 Y축 보고 값이 뭔지 보고 그래프의 모양 보고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래프의 제목이나 작은 제목이나 설명. 됐지? 자, 그래프의 설명. 상온에서 실제 기체 A와 B, 이상기체 압력에 따른 압축 인자에 그랬다. 아하, 얘는 뭐야? 상온. 그냥 일반적인 온도. 자, 실제 기체 A, 실제 기체 B 선택지 보세요.
실제 기체 A, 실제 기체 B, 이상기체 압축인자가 만나는 점의 압축인자 값은 여기다. 자, 여기. 여기 뭐야? 압축인자 값은 실제 기체는 뭐가 돼야 돼? 이상기체분의 이상기체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는. 그리고 얘가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이상기체와 압축인자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를 뭘로 봐야 돼? 1로 봐야 되겠네. 이해되버렸지요? 이해됐지요? 얘가 A기체도 B기체도 만나는 점은 당연히 압축인자가 이상기체와 실제기체가 일치하는 점. 오케이. 그래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압축인자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1 끝. 실제기체 B의 경우 P1, 여기 압력을 P1이라고 했네요. P1보다 B, 더 큰 압력에서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우세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죠? 여기 넘어가면 이 부분은 이상기체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압축인자가 당연히 1보다 압축인자가, 이 녀석의 압축인자가 실제 기체 B의 압축인자가 1보다 큰 부분이에요. 됐죠? 1보다 큰 부분이에요. 1보다 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보다 반발력이 커야 되죠. 됐습니까? 이해됐죠? 인력보다 반발력이 크면 부피가 커질 거야. 실제 부피가 이상적인 상태보다 더 커질 거야. 그래서 분자가 커지니까 1보다 커진다. 요 관계 그대로지. 그대로 때려 넣으면 돼요. 인력의 반발력. 반댈세. 2번도 틀렸죠? 됐지? 따라왔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를 잘 정리하고 선택지에서 그 녀석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3점짜리 문제는. 알겠어?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 수능장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공식, 그 다음에 경우 1, 경우 2, 경우 3 정리하는 거.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그래프의 개형을 보았을 때, 그래프의 개형. 이런 질문 하나 해드리는데, 그래프의 개형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잘 못했어요. 야, 그래프의 개형인데, 개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하니, 우리? 그래프의 거시기를 보았을 때 하면 되잖아. 우리 모르는 말 나오면 뭐야, 거시기. 무슨 말이겠어? 거시기가 헷갈리면 어떻게 해? 없애라 그랬잖아, 그 단어를. 그치? 그럼 뭐야? 그래프를 보았을 때 끝! 됐잖아. 개형은 뭐야? 개괄적인 형태, 대강의 모습. 그래프의 개괄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실제 기체 A의 보일 온도가 보일 온도는 뭔데? 이거 나왔잖아. 보일 온도라는 건 뭐라 그랬어? 특정 온도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데. 됐어. 특정 온도, 보일 온도에 다다르면 전 압력 부분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게 돼요.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면 뭔 일이 벌어지는데요? 부피가 커져서 1보다 커. 끝나버렸지? 끝나버렸지? 자, 보세요. 자, 보일 온도가 실제 기체 B의 보일 온도보다 낮다 그랬는데, 자, 여기 A는 어때요? A는 지금 보니까 전 영역의 전 압력대에서, 오케이?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죠. 이해됐지? 왜? 전 압력대에서 요거 1보다 큰 상태가 만들어졌잖아. 전 압력대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므로, 오케이? 부피가 커서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 압력대에서 1보다 큰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랬지? 그럼 얘는 이미 뭐인 거야? 특정 온도 이상인 거지. 특정 온도 이상의 상태인 거지. 그럼 얘의 특정 온도는 무조건 뭐야? 상온보다 낮은 상태인 거지. 내 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뭐 한다고? 전 압력대에서 뭐 한다고? 반발력이 큽니다. 반발력이 크다는 거 여기로 어떻게 된 거야? 반발력이 크니까 막 부딪혀. 그래서 부피를 늘려.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보다 애가 더 커졌어. 이 새끼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1보다 큰 상태가 만들어져. 근데 A라는 녀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즉 얘는 지금 상온이라 그랬으니까 상온 상태가 A라는 기체의 특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이군 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야.
이걸 왜 하냐면 B는 어때? 1보다 낮은 점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럼 얘는 뭐야? 특정 온도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A의 특정 온도는 상온보다 낮고 B의 특정 온도는 상온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리하여 A의 보일 온도가 실제 기체 B의 보일 온도보다 낮다라는 말은 맞죠?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상온보다 A의 특정 온도는 낮고 그 다음에 얘는 전 영역대에서 1보다 큰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에 상온은 이 녀석에게 아직 특정 온도가 아니군. 더 높아야겠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그래서 이 녀석의 특정 온도는 즉 A의 특정 온도보다 상온이 높고 상온보다 B의 특정 온도는 높음. 이런 식의 정리가 가능해짐. 요게 따라와야 되는데. 됐냐? 응? 응. 됐지? 반응 좀 보여줘봐. 된 거지? 응. 안 됐으면 조금 생각해보고 또 물어봐. 자, 상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래프를 도시하면 이상기체의 Z값은 현재 그래프값보다 커진다 그랬는데 이상기체의 Z값은 뭐요? 그냥 언제나 1인데? 더 커지는 게 어디 있어? 이상기체는 이상기체분의 이상기체의 Z값은 이상기체분의 이상기체인데. 그치? 자, 압력이 0에 수렴할 때 압력이 0쪽으로 가는 거지. 0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0쪽으로 갈 때 실제 기체 B와 달리 실제 기체 A는 이상기체의 성질에서 더 벗어나게 된다. 아, 뭔 소리야. 지금 가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 뭐야?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얘네들은 여기로 간다. 나머지는 쉽지. 여기서 제일 좀 헷갈렸던 건 이 보일 온도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일 온도는 특정 온도 이상일 때 얘가 1보다 커지는 그 지점, 그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전 압력대에서. 그래서 얘를 보니까 전 압력대에서 이 녀석이 1보다 크네. 압력만 있으면 무조건 얘는 1보다 크네. 그래서 이 상온이라는 것이 이 특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인가 보군.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반대로 뒤집어서 얘는 뭐야? 아직 얘가 전 압력대에서 1보다 크지 않으므로 여기 요만큼은 1보다 크지 않잖아. 1보다 작잖아. 그치? 1보다 작은 지점이 있어. 압력대 중에. 그러므로 얘는 아직 특정 온도가 아닌 모양이군. 됐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특정 온도는 뭐로? 자, B의 특정 온도는 상온보다 높고 얘의 특정 온도는 그래서 B 이거 특정 온도가 A의 보일 온도가 실제 기체 B의 보일 온도보다 낮은 상태 만들어졌죠. 상온을 기준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은 뭐란 거야? 알았어. 압축인자를 이용하니까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 사이에 뭔가 비교가 되긴 되네. 이래서 뭔지 우린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되는 것 같음. 자, 됐냐?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은 자, 이런 연력학적 변수들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 부피, 압력, 온도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이들의 관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기체라는 것과 실제 기체라는 것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무슨 말 알겠지? 그 다음에 이 환산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양한 부분에서 환산을 쓰고 있잖아. 환산이란 건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한 기준으로 몰아붙여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공식과 경우를 따다닥 잘 정리하여 푼다. 이해됐어? 바로 대입한다. 이해됐지? 이거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건 암기사항은 아니고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됐지?